일본 외무성이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으로 귀화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일본 입장에 서서 한일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다케시마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희귀 간암 2기 판정을 받고 상태가 급속 악화되며 상황은 180도 바뀌었는데요. 일본 최고 병원들조차 우리는 못합니다라며 사실상 손을 들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외무성 차관은 기자회견장에서 무너져 내리듯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일본은 내 딸 하나도 살릴 수 없는 나라였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의 혈색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생명 신호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때 조용히 움직인 건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로 오십시오. 한국이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본은 침묵했고 한국은 몸으로 움직였습니다. 과연 그날 두 나라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일본까지 널리 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영토 독도가 다케시마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하나로 전부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카모토 류노스케, 61살입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으로 30년 넘게 국가를 위해 일했고, 그전엔 공안조사청에서 정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국가와 함께였고,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제게의 딸 미라이는 유일한 사적 영역이었습니다. 22살, 대학을 갓 졸업한 딸은 밝고 똑똑했습니다. 제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현관에서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고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미라이가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베어 물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 쥐었고 그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여기가 자꾸 아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아이가 무슨 큰 병이 있겠습니까?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저는 미라이를 도쿄 시내 유명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고 그 방은 차가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빌딩 숲이 보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귀 간암입니다. 2기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혈액형이 문제입니다. 환자분은 초위기 혈액형 보유자예요. 일본 내에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암종도 특이한 형태라 치료 프로토콜 자체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입술이 마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일단 도쿄대학병원 쪽에 자문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에선 경험이 없는 사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외무성 차관이라는 직함을 총동원해 일본 최고 암 전문 병원들과 접촉했습니다. 도쿄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게이오 대학병원까지 모두 연락했습니다. 이틀 뒤 전문의들이 모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의사들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액형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 암종은 케이스 스터디 자체가 부족합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수혈 과정에서 변수가.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십시오. MD 앤더슨이나 메이오 클리닉 정도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배웠습니다. 세계 3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나라를 위해 일했던 그 일본이 제 딸 하나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까?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와 복도 끝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일본이 이런 나라였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누군가 들었다면
저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호, 한국국가정보원 연락관이었습니다. 10년 전 정보 협력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사람이었고,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준호 씨, 부탁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바닥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딸아이가 아픕니다. 희귀간암인데 일본에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선 가능할까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류노스케 씨, 한국으로 오십시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에 매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그 나라에? 저는 일본 공안조사청 출신입니다. 한국을 경계 대상으로 배웠고 역사 교육에서도 그들을 낮춰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미라이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면 미라이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 별로 안 아파.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라이는 밤마다 이불을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복도에서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라이, 우리 한국 가자. 미라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요? 아빠가? 그래. 거기 가면 살릴 수 있대. 미라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아빠가 가자면 갈게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여권, 서류, 옷까지 몇 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일본이 저를 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일본을 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제가 평생 낮춰봤던 그 나라로 제 딸을 살리러 갑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내내 미라이는 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카모토 류노스케 씨.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박준호였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박준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급했습니다. 그는 미라이를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라이 씨, 힘드시죠? 곧 병원 도착합니다. 미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항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엔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무전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팀입니다. 동선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 픽업이 아니라 작전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앞차와 뒷차가 우리를 호위하듯 움직였고 도로는 이상할 정도로 막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전에 루트를 조율했습니다. 환자 이송은 시간 싸움이니까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서류 검토만 며칠이 걸리고 부서 간 협의만 일주일은 잡아먹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미라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미라이, 괜찮아? 응, 조금 어지러워. 저는 미라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그때 박준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짧게 통화를 마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에서 대기 중입니다. 도착 즉시 검사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박준호의 전화기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깐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류노스케 씨가 한국에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요? 네. 그쪽에서 항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식 절차 없이 이동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제가 30년 넘게 몸담았던 그곳이 지금 저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 원합니까? 아마 류노스케 씨를 귀국시키려 할 겁니다. 외무성 차관이 한국 의료에 의존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쪽엔 치욕이니까요. 박준호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일본을 배신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딸을 살리기 위해 당연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이었고 입구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와 들것, 그리고 여러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라이 씨, 내리겠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차 문을 열고 미라이를 부축했습니다. 미라이는 비틀거리며 휠체어에 앉았고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는 밝았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고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앞에서 한 남자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류노스케 차관님. 그는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즉시 귀국 수속을 밟으셔야 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외무성 차관께서 사전 허가 없이 타국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차관님, 비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 소관이 아닙니다. 일본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환자의 의료 접근권은 저희가 보호합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안쪽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일본 대사관 직원이 뭐라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자 미라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고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처치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이야,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미라이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저를 봤습니다. 아빠, 응,
미라이. 조금만 참아. 아빠, 나 무섭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미라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밀어냈고 커튼이 쳐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라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온갖 선들이 미라이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지금은 투석으로 독소를 걸러내고 있고 지혈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혈액형 문제 때문에 수혈 준비가 얼마나 걸립니까? 제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이면 미라이가 버틸 수 있을까? 사흘이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 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공안조사청 본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긴급 지시 즉시 회신 요망.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사카모토 류노스케 차관에게 귀하의 무단 출국 및 한국 의료기관 이용건에 대해 본청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외무성 차관이라는 직위를 감안할 때 이는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시 귀국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합니다. 한국 의료진과의 협조 기록은 일체 남기지 마십시오. 이는 향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귀하의 직위 및 연금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손에서 전화기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는 까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협조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요. 딸이 죽어가는데 그게 문제라고요.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일본을 위해 일했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외교 무대에서 저는 국가를 위해 제 모든 걸 바쳤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개인적인 꿈도 모두 포기하고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제게 뭐라고 합니까? 딸을 살리지 말라고 합니까? 빌어먹을. 제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일본어로는 거의 쓰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외무성 직통 번호였습니다. 상관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카모토입니다. 유노스케, 지금 뭐 하는 건가?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딸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네 입장을 생각해보게. 외무성 차관이 한국에 의존한다. 언론이 알면 어떻게 되겠나. 그건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네 연금 생각은 안 하나. 명예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는데 연금 얘기를 하십니까? 류노스케. 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데 박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압박이 심합니까? 심합니다. 제 직위, 연금, 명예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남으시겠습니까? 저는 박준호를 봤습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딸이 전부니까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류노스케 씨를 보호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뭐라 하든 환자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생명이 우선이라고요.
일본에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오전에 혈액 수급 회의가 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동원할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긴 한국이니까요. 박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미라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기계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라이야, 아빠가 지켜줄게. 일본이 뭐라 하든 아빠는 너를 포기 안 해.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공안조사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최종 경고. 24시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직위 해제 및 조사 착수 예정. 저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해제하든 조사하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곳을 잃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이거 드세요. 그녀가 건넨 건 작은 주먹밥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저는 그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짠맛이 났고 입 안에서 녹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주먹밥을 먹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본은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제가 평생 낮춰봤던 이 나라는 주먹밥 하나를 건네며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미라이의 상태가 또 나빠진 겁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사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 말은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제가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깼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모니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중환자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미라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아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라이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이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나 지금 어디야? 한국이야. 병원이고. 미라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빠 미안해. 왜 미안해? 넌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아파서 아빠가 힘들잖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저를 걱정합니다. 미라이야, 넌 아빠한테 세상 전부야. 내가 아프면 아빠도 아픈 거고, 내가 살면 아빠도 사는 거야. 미라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빠 혹시 나 때문에... 응? 나 때문에 아빠가 외무성에서 잘리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라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 통화를, 이메일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이야, 뉴스 봤어. 휴대폰으로. 일본 외무성 차관이 무단으로 한국에 왔다고 문제가 된다고. 미라이는 흐느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아빠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라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라이야, 들어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인생이 뭐가 중요해? 외무성이 뭐가 중요하고, 연금이 뭐가 중요해? 너만 살면 돼. 너만 살면 아빠는 다 괜찮아. 하지만, 미라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너 없으면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야. 차관이든 뭐든 다 의미 없어. 넌 아빠한테 전부야. 전부라고. 저는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공안조사청에서도, 외무성에서도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이야, 아빠 말 들어. 너만 살면 돼. 그것만 생각해. 응? 미라이는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저는 미라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물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얼굴 좀 닦아드릴게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라이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눈가를, 볼을, 이마를 천천히 닦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조금만 더 힘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미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보호자분도 좀 쉬셔야 해요. 환자분 걱정하려면 보호자분이 건강해야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환자분 옆에 있을게요. 30분만이라도 눈 좀 붙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간호사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미라이를 한 번 더 보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또 다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저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온병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미숫가루예요. 드세요. 저는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딸 걱정 많이 되시죠? 네.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병원 의사 선생님들 실력 좋아요. 믿고 기다리세요. 그녀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미숫가루를 마셨습니다. 고소하고 달았습니다. 입 안에서 부드럽게 녹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본에선 간호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거리를 뒀습니다. 업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간호사들은 달랐습니다. 물수건을 가져다 주고 미숫가루를 건네고 어깨를 토닥입니다. 마치 가족처럼. 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박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복도 끝에서 환자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김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드세요. 밤새 고생하시는데. 사람들은 감사하다며 김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할머니께 차 한 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각자 자기 가족 걱정으로 정신없을 텐데 서로를 챙깁니다. 김밥을 나눠주고 차를 건네고 위로합니다. 일본에선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컵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가려는데 아까 그 나이 드신 간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분, 담요 가져왔어요. 밤에 추우니까 덮고 계세요. 그녀는 담요를 제 팔에 올려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 걱정에 마음 아프시죠? 저도 딸 둘 키웠어요. 아버지 마음 알아요.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담요를 안고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라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공식 문서였습니다. 사카모토 류노스케 차관 직위 정지 통보. 저는 화면을 보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직위가 없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손엔 따뜻한 담요가 있고, 복도엔 미숫가루 냄새가 남아있고, 중환자실 안엔 제 딸이 숨 쉬고 있으니까요. 저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본은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미라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간 수치는 조금 나아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박준호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류노스케 씨,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을 비췄지만 저는 그걸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정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류노스케 씨의 치료 기록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딸 치료 기록을요? 네. 그들은 이걸 외교 문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측 답변은 이미 나갔습니다. 환자의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이며 어떤 외교적 압박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압박을 강화할 겁니다. 이미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이 한국에서 치료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곤란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박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보호합니다. 그게 우리 원칙입니다. 일본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혈액 수급 결과가 나옵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동원했으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박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제 딸을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외교 문제가 되고 언론이 움직이고 정부가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라이는 그런 거 모른 채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온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미라이를 이런 소용돌이 한가운데 몰아넣은 게 맞을까?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본 공안조사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카모토입니다. 류노스케. 지금 즉시 귀국해. 목소리는 제 옛 상관이었습니다. 공안조사청 부장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네 딸 때문에 국가가 망신당하고 있어. 언론이 난리야. 외무성 차관이 한국에 목을 맨다고, 일본 의료가 무능하다고, 온갖 말이 나오고 있다고. 그건 사실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일본 의료가 제 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류노스케, 지금 정신 차려. 저는 정신 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국가가 뭡니까? 제 딸 하나 못 살리는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면이 뭡니까? 제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중요합니까? 류노스케, 자네. 전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딸이 살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선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미라이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돌아봤습니다. 내부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출혈이요? 간에서 출혈이 생겼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미라이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미라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혈 라인을 연결하고 약물을 투여하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고 땀이 흘렀습니다. 일단 멈췄습니다. 출혈이 멈췄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론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빨리. 언제요? 혈액만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저는 다시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미라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준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류노스케 씨. 네. 혈액 확보했습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전국에서 6명이 헌혈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혈액이 도착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수술만 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은 저를 압박했습니다. 외교 문제로 만들고 언론을 동원하고 제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국을 뒤져 혈액을 찾았습니다. 6명의 낯선 사람들이 제 딸을 위해 헌혈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어느 쪽에 설지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라이의 숨소리가, 모니터 소리가, 모든 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쯤 복도에 불이 켜졌습니다. 의료진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낯선 얼굴들까지. 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류노스케 씨, 오늘 오전 9시에 다학제 회의가 열립니다. 다학제 회의요? 네. 간이식 전문에, 혈액종양 전문에, 마취과, 중환자의학과, 영상의학과까지 모두 모입니다. 미라이 씨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관하셔도 됩니다. 보호자께서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가 되자 저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큰 방이었고 긴 테이블에 10여 명의 의료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미라이의 검사 결과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앉으세요.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환자는 22세, 희귀간암 2기, 초희귀 혈액형 보유자입니다. 영상의학과 교수로 보이는 분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종양 크기는 6cm, 위치는 우엽상부입니다. 다행히 혈관 침범은 없지만 위치가 애매합니다. 절제 가능합니까? 다른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혈 위험이 큽니다. 혈액형 문제 때문에 수혈량 확보가 관건입니다. 혈액은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현재 600cc가 확보됐고 추가로 400cc가 오늘 저녁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1000cc.
낯선 사람들이 제 딸을 위해 그만큼의 피를 내줬습니다. 마취는 문제 없습니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예상 수술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시간. 미라이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때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의사였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윤입니다. 간담최외과 교수입니다. 이번 수술을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보호자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수술은 고난도입니다. 성공률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정윤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절제 범위, 수혈 타이밍, 출혈 대응, 합병증 예방, 모든 걸 세세하게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도 회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선 결론이 빨랐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으로 가세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정윤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은 내일 오전 8시에 시작합니다. 오늘 밤엔 푹 쉬십시오.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저희는 일본 사람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이정윤 교수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에겐 국적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윤 교수는 미소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박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류노스케 씨, 무슨 일입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공식 문서입니다. 박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일본 외무성 명의의 공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카모토 류노스케 전 차관의 치료 과정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를 일본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양국 외교 관계를 고려한 조치이며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중단하라고요? 지금 내일 수술인데? 네. 그들은 이걸 외교 문제로 키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도 흘렸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이미 보도가 나갔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정부 답변은요? 거부했습니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어떤 외교적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다고.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맡겠습니다. 내일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계속 압박하면 류노스케 씨, 박준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생명을 먼저 봅니다. 정치는 그 다음입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때 미라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미라이야. 저는 미라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내일 수술이래. 그래, 들었어? 응, 간호사 선생님이 말해줬어. 미라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아빠, 나 무섭지 않아. 그래? 응, 여기 선생님들 믿어. 다들 친절하고 나 살리려고 엄청 애쓰는 거 느껴져. 미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우리 운이 좋은 것 같아. 한국에 와서 저는 미라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미라이야. 우린 운이 좋아. 그날 밤, 저는 미라이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손을 잡고 숨소리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일본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라이는 수술대에 오를 것입니다. 6명의 낯선 사람이 준 피와 10여 명의 의료진이 모은 지혜와 이정윤 교수의 손을 믿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미라이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7시가 되자 미라이가 침대째로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머리엔 수술 모자를 썼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빠, 미라이야.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조금. 미라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제 목이 메었습니다. 미라이야, 수술 끝나면 맛있는 거 먹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약속? 약속. 저는 미라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라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청 많이.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실로 향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술실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이가 수술실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류노스케 씨, 소개합니다. 일본 대사관 서기관입니다.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류노스케 씨, 공식 통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치료건에 대해 외교적 유감을 표명하며 환자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금 수술 중입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즉시 돌아가십시오.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사카모토 씨, 이건 외교 문제입니다. 귀하의 개인적 판단으로. 개인적 판단이라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는데 개인적 판단이라고 하십니까? 일본은 제 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체면은 죽은 사람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제 말에 서기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수혈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환자는 괜찮습니까? 교수님이 지혈하고 계십니다. 곧 안정될 겁니다.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량 출혈. 미라이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미라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일본 대사관 서기관이 다가왔습니다. 사카모토 씨,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한국 의료진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닥치십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제 딸이 저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제 딸 살리려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기관은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박준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을 봤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일본 신사에서 배운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미라이를 살려주세요. 5시간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시간째, 7시간째.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윤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고 얼굴엔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이정윤 교수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출혈도 멈췄고 간 기능도 보존했습니다. 미라이 씨, 잘 싸워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윤 교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직 회복 과정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정윤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수술은 정치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미라이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라이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미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라이야, 다 끝났어. 아빠 여기 있어. 미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8시간의 수술, 600cc의 낯선 사람들의 피, 10여 명의 의료진의 땀. 그 모든 것이 제 딸을 살렸습니다. 복도에서 박준호가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미라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 딸에게 생명을 돌려줬습니다. 아니, 생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돌려줬습니다. 미라이의 미래를. 수술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라이는 회복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도 살아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음을 가져왔습니다. 미라이 씨, 조금씩 드셔보세요. 미라이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스스로 떴습니다. 미음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미라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백했던 입술에 색이 돌았습니다. 아빠. 응? 나 살아있어. 미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선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나 지금 살아있어. 밥도 먹고 아빠 얼굴도 보고. 미라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미라이야, 넌 정말 잘 싸워줬어. 정말 잘했어. 아빠, 우리 한국에 빚 졌어. 엄청 큰 빚. 저는 미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미라이야. 우린 빚 졌어. 그날 오후, 이정윤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미라이의 차트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이 빠릅니다.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라이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천만에요. 미라이 씨가 잘 견뎌준 덕분입니다. 이정윤 교수는 미소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외무성 공식 문서였습니다. 사카모토 류노스케 전 차관에게 통보합니다. 귀하의 직위 해제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연금 수령 자격 또한 재검토 대상입니다. 귀국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청문회, 연금 박탈, 명예 실추. 하지만 제 옆엔 살아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빠, 무슨 연락이야? 미라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일본에서 온 거지? 미라이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우리 일본 돌아가야 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이야, 아빠 생각 좀 물어봐도 될까? 응. 우리 여기 남으면 어떨까? 미라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 한국에? 응. 일본으로 돌아가면 아빠는 청문회 받고 연금도 못 받을 거야. 명예도 다 잃을 거고.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 아빠가 걱정하는 건 너야. 일본 돌아가서 내가 또 아프면 아빠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또 속수무책이야. 일본은 널 살리지 못했어. 하지만 여기선 살렸어. 이 나라가 우리를 살렸어. 미라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도 그게 좋아. 나도 여기 남고 싶어. 정말? 응. 여기 사람들 다 친절했어. 간호사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나한테 엄청 잘해줬어. 나 외국인인데도. 미라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빠, 일본에선 외국인한테 이렇게 안 해주잖아. 나 알아.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선 달라. 나 살리려고 전국에서 피 모아주고 8시간 동안 수술해주고 왜 그랬을까? 나 생각해봤어. 아마도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 국적이 뭐든 어디서 왔든. 미라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이 나라 좋아. 여기 남고 싶어. 저는 미라이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미라이야. 아빠도 그래. 닷새 뒤 박준호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류노스케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국 정부에서 류노스케 씨와 미라이 씨에게 특별 체류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귀화 절차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귀화요? 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상황을 고려할 때 이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라이를 봤습니다. 미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여기 남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류노스케 씨. 그리고 미라이 씨. 그날 저녁 저는 병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도시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61살. 저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위, 연금, 명예, 조국.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딸의 생명. 그리고 미래. 미라이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빌려준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아빠, 이거 봐. 감사합니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쓰는 거래. 그래? 응, 나 배울래. 한국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도 배워야겠다. 같이 배우자, 아빠. 그래, 같이 배우자.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약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미라이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미라이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한국말 배우세요? 잘하시네요. 아직 서툴러요. 열심히 배울게요. 화이팅! 간호사가 떠나고 저는 미라이 옆에 앉았습니다. 미라이야. 응?
아빠가 평생 일본을 위해 살았어.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 응, 알아. 근데 일본은 아빠를 버렸어. 딸 살린다고 했더니 배신자 취급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이 나라는 아빠를 몰랐어. 아빠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냥 아픈 사람이 왔다. 그것만 봤어. 그리고 살렸어. 미라이야. 아빠, 이제 알았어. 진짜 나라가 뭔지, 진짜 조국이 뭔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짜 조국은 널 키워준 곳이 아니야. 너를 살려준 곳이야. 미라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잘 살자. 한국 사람으로. 그래, 미라이야. 우리 여기서 잘 살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한 달 뒤, 미라이는 퇴원했습니다. 걸을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도와줬습니다. 귀화 서류도 접수했습니다. 이제 곧 저희는 한국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이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물들였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아빠, 여기 예쁘다. 그래, 예쁘다. 아빠, 한국어로 미래가 뭐게? 미래? 응, 내 이름. 미라이가 미래라는 뜻이잖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로도 미래야. 똑같아. 진짜. 신기하다. 미라이는 웃었습니다. 아빠, 그럼 내 이름 한국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겠네. 미래. 그래, 미라이야. 아니, 미래야.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나라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라, 손을 내미는 나라, 따뜻한 밥을 건네는 나라. 저는 61년을 일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생은 한국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 딸에게 미래를 돌려준 이 나라에서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